자, 시사건건 네 번째 이야기 해봅시다. 자, 요즘에 정말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약산 김원봉. 네. 예. 일제시대에 가장 강한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네. 가장 높은 이 현상금이 네. 일본으로부터 걸렸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중에는 정말 원탑급인 거는 확실한데, 이분의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행적,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국가로부터. 자, 이게 현충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활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김원봉이라는 분을 모르실까봐 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분이 네. 뭐냐면 이분이 밀양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네. 밀양 출신이신데 출신 자체가 분홍의 아들이에요. 분홍 중인 계급인데 분홍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분홍의 아들이니까 이제 그때는 공부 잘하면 서울로 보냈잖아요. 네. 서울에 유학을 와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를 다닙니다. 다니다가 중국으로 무전 여행을 가요. 무전 여행을 가는데 그때가 한 1915년에서 한 16년 사이예요. 그게 이제 항일 운동이 정말 이제 싹 트고 열심히 하던 그 시절인데, 그때 이제 무전 여행을 하다가 대한광복회에서 항일 무장투쟁 운동을 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아, 나도 여기 운동에 뛰어들어야겠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이제 좀 유복한 자제인 게, 이게 텐진에 가면 독일인이 운영하던 그 학교가 있어요. 덕화학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학을 해서 다니다가 이제 금릉대학이라고 영국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해요. 또 공부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만주의 신흥무관학교로 가요. 그쵸. 신흥무관학교가 이화영 선생인가요? 그렇죠. 이화영 선생이 그 수많은 사제를 털어서 만든 그 독립운동의 산실이잖아요. 이종걸 의원의 직계 할아버지. 네. 네. 근데 신흥무관학교 이회영 선생님. 네, 이회영 선생이신가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신흥무관학교를 갔는데 자기가 보기에 여기서 너무 천천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신흥무관학교는 정말 체계적인 학교거든요. 그래서 독립군을 위한 체계적인 사관학교처럼 한 2년제, 3년제, 4년제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당장 나가서 투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교육받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다가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나가서 의열단을 만듭니다. 그때 의열단을 만드는데, 의열단이 만들 때가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의열단이 지금 뭐 아나키스트들의 집단이다라는 설이 있긴 한데 사실 그건 정확한 건 아니고, 의열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을 한 건 맞아요. 무력으로. 네, 그래서 과격한 강력한인가요? 강력한, 그러니까 과격하다고 말하면 그분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순진한 투쟁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네. 그래서 무력을 행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좀 더 강력한, 그래서 무력 투쟁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게 의열단, 목숨을 걸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의열단이 거예요. 뭐가 있냐면 죽여야 될 때랑 폭파해야 될 때가 정해져 있어요. 죽여야 될 사람이 조선 총독, 일본군 순회, 대만 총독, 매국적, 친일파, 밀적, 반민족적 토호 열신을 척살해야 된다. 근데 파괴 대상으로는 조선 총독부, 동양척식, 매일신보, 경찰서 여기를 날려야 된다는 강령이 있었어요. 강령이 있었는데, 근데 독립운동사를 들여다보면은 독립운동사가 우리 지금 국사교과서로 보면 그냥 단열적인 이 단편들만 모아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노선투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그 다음에 무슨 외교 중시, 무력 중시, 그런 걸로 사실 그 망명정부나 아니면 그 망명자들 안에서도 엄청나게 싸워요. 그렇죠. 이때가 그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확립되지 않고, 네, 그렇죠. 다들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막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학문적으로는 치열한 네. 연구와 이런 게 일어나던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다 20대, 30대예요. 근데 그때 학문적으로 배워봐야 10년 정도밖에 안 배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배우다가 사상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자체가 공산당이랑 국민당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공산당 스폰을 받을 때도 있어야 되고 국민당 스폰을 받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국민당 스폰을 받으면 이제 뭐 좀 반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제 공산당 스폰을 받으면 왼쪽으로 갔다가 그 안에서도 스폰서에 따라서 또 투쟁이 바뀌고 그런 이합 집산들을 엄청나게 반복을 하거든요.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결국 이제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해 임시정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김원봉 선생이 임시정부 사람들이랑 잘 안 맞았던 거예요. 잘 안 맞아서 상해에서 북경을 옮깁니다. 북경을 옮기는데 북경에는 이 임정의 그 외교주의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북경에서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북경에 활동을 했고 그때 이제 신채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이 선언문을 받아들여서 그때는 약간 사회주의 노선에 가깝게 돼요. 가깝게 되고 근데 이제 이 활동도 결국은 지지를 많이 못 받습니다. 지지를 많이 못 받아서 다시 국내로 약간 돌아와요.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동아일보였나요? 동아일보에 사회주의랑 민족주의가 합치돼야 된다라는 선언문을 쓰세요. 선언문을 써서 이제 다시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를 합치겠다라는 걸 했는데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다시 이제 황푸군관학교에 갑니다. 근데 황푸군관학교는 뭐냐면 이게 여기 신흥무관학교랑 다르게 황푸군관학교는 장제스가 만든 대만의 장제스가 네. 만든 그런 학교예요. 근데 이 황푸무관학교는 신흥무관학교랑 다르게 빠르게 찍어냅니다. 장교들을 빠르게 찍어내요. 6개월, 속성으로. 12개월 만에 속성으로 교육해서 속성에서 해서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근데 장제스가 만든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사상적으로 교관들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국공합장 있던 중국의 국공합장이 있던 시절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김원봉 선생이 약간 좌파적인 시각을 받아들여요. 거기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의열단을 재창설을 하고 임정 폐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라는 걸 만들어요. 조선의용대라는 걸 만드는데 결국은 그것도 그 일본군의 침략과 그 다음에 국공합작군의 이 투쟁을 따라서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다. 저기 갔다 하면서 그 의용대도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서 나중에는 조선의용대 안에서의 남은 세력들이랑 다시 그렇게 싫어하던 임정이랑 다시 합치게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랑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게 다시 한국 광복군이 돼요. 광복군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광복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평양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서울 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서울 쪽으로 내려와서 서울에서 이제 남한 쪽에 사회주의 정당의 의장이 됩니다. 사회주의 정당 모임의 의장이 되세요.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드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노덕술이라는 그렇죠. 친일 경찰한테 뺨을 맞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가 월북을 했다라는 설이 이제 정설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원봉이라는 인물, 우리가 밀정이라는 영화, 네. 일종의 암살. 네, 암살이라는 영화인가요? 밀정이? 암살의 조승우가 네, 김원봉 선생님 김원봉 나오고 나오죠. 지금 뭐 네. 드라마도 하고 있고 네.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빨갱이다라고 하는 논리 중에 이 김원봉을 어떻게든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빨갱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김원봉이 현충일날 대통령 메시지에 김원봉이 들어가고 김원봉의 이 광복군이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뭐 시초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이 6.25 전쟁 그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 기리는 자리에서 어떻게 6.25 전쟁을 일으킨 원흉을 이렇게 독립운동가라고 다룰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현충일에 다루는 거는 정말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현충일이라는 게 6.25 전쟁만인가요? 그건 뭐 호국 영령 네. 전체를 다. 근데 호국 영령이긴 한데 현충일은 대부분 현충원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 묻히신 분들이 대부분이 6.25에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뭐 그거야 네. 어쩔 수 없이 가장 그 최근의 전쟁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현충이라는 게 이순신 장군 오신 그 절도 현충사인가 그렇지 않나요? 충무사 아닌가요? 충무사구나.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렇긴 한데 잘 이제 몰라.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김원봉 선생이 북한에 가서 뭘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북한에 그러니까 가서 뭘 저도 했는지. 궁금한 게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일제 시대 때 정말 목숨을 걸고 항일 운동을 한 네.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지금 뭐 드라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일제가 가장 많은 현상금,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에 달한, 수십억, 수백억 뭐 이렇게 달하는 돈을 가장 많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현상금을 그렇죠.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거는 틀림없는데. 잠깐만요. 예. 현충사 맞는데요? 아, 현충사 맞아요? 네. 아, 시오가 충무구나. 네, 시효가 아, 충무공이고 맞아. 현충사가 맞네. 충남 아산시 염치 배감리에 있는 아, 실시간 팩트 체크. 네, 아, 정말 훌륭합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영정을 갖춘 사당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한 거는 그 현충일이라는 게 물론 6.25 전쟁도 굉장히 나라를 지킨 그 분이긴 하지만 그 분들을 이제 기리는 그 자리이긴 하지만 옛날부터 해서 뭐 호국 굳이- 영령이라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의 외세 침략으로부터 지킨 뭐 병자호란이든 뭐 그런 그 모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저기 오른쪽 진짜 구석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만 나라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몸을 바친 그런 영웅들을 기리는 자리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그 독립운동가들도 거기에 있는 포함이 되겠죠. 아, 포함이 당연히 네, 되죠. 당연히 포함이 되죠. 포함이 네. 되어야 되는 거가 맞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김원봉이라는 분이 그 민감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분명히 독립운동가 중에서 가장 과격한 그런 과격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가장 그 강하게 무력을 그 사용을 무력을 해야 된다. 사용해서 예. 강하게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분도 분명하고 이거는 정말 그 빼박이죠. 예, 이거는. 역사적 네. 팩트죠. 이건 정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인 건데 거기에 이제 북한으로 이제 계속 이제 사회주의 관련된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제 결국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북 이후의 행적이 중요하다는 건데 첫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월북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검증할 사료가 되게 부족해요. 북한에 넘어가서 무슨 네, 일을 무슨 했느냐. 일을 했는지는 북한의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선 이미 숙청이 되면서 기록 말살열에 한번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언해 줄 사료는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서의 행적도 대부분 증언에 기초를 한 거예요. 증언에 기초를 한 건데 근데 거기서는 그럼 일단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일단 북에 간 건 맞아요. 그리고 북에 가서도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북에 것도 가서도 맞습니다. 이게 북한 정권 서열 7위까지 갔습니다. 네. 그 공산당은 항상 서열이 명시돼서 나오잖아요. 서열 7위까지 됐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 1948년, 49년이 이미 김일성이 거의 그 자기 권력을 확고하게 가진 시점인데 남에서 그 정도 중량급 인사가 왔으면 얼굴 마담으로 쓰기는 정말 최고인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인 거니까 절대 그 박대할 수는 없어요. 후대를 받았던 건 확실해요. 후대를 받았던 것도 확실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증언이 갈리는 게 북한이 남침을 계획을 했을 때 남침을 반대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거는 사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증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침이 끝나고 나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북한에서 한국전쟁에 그러니까 남침에 대한 공언으로 훈장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 두 개는 근데 사실 충돌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팩트로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지점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보다는 훈장을 받았다는 명백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기록을 믿는 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 김원봉을 지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김원봉이 정말 독립운동을 정말 치열하게 하신 분은 틀림없으나 동족 상잔의 큰 비극인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 공을 치하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남한에서 어떻게 뭐 인정을 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런 논리가 있고 한 곳에서는 또 이런 논리를 펴요. 자, 김원봉은 노독술한테 수치를 그렇죠. 받았고 치욕을 받아서 북으로 넘어갔고 그 노독술은 지금 현재 국립묘지에 들어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 이런 나라가 정상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떤 논리가 있냐면 노독술부터 일단은 국립묘지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면 김원봉도 못한다면 노독술을 어떻게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백선엽은 왜 또 그 국의 영웅으로
또 취급을 하느냐 이런 논리가 있고 황장엽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북에서 내려온 황장엽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확립해준 사람. 네, 확립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 훈장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그러면 아니 주체 사상을 확립시킨 사람조차도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주면서 김원봉한테 왜 독립운동가 서훈을 못 주느냐? 이 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진영의 논리로 가고 빨갱이는 절대 안 돼. 여기에서는 김원봉을 절대 인정할 수 없고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북한에 넘어간 것도 맞고 거기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훈장을 받은 것도 맞지만 6.25 전쟁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결국은 북한에서도 이용당하고 숙청을 당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광복이 된 이후에 본인이 그렇게 꿈꿨던 조국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결국 억울하게 돌아가신 되게 어떻게 비운의 인물. 그렇죠. 대한민국 이 한반도 역사에 굉장히 비운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웠는데 북도 남도 김원봉이라는 인물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 이거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덕스는 국립묘지에 있고 주체 사상을 확립시키고 황장엽은 또 훈장을 주기도 했고 이명박 정권 또 보수 정권에서 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저는 약간 민족의 슬픔이 좀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민족의 슬픔이에요. 그리고 네. 이분이 정말 단면적인 인물이 아니고 입체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입체적인 인물이 이런 평가를 받고 이제 평가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게 현충일에 꼭 굳이 말을 했어야 됐냐. 근데 다들 이거를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아쉽다. 2달만 기다렸다가 네. 광복절에 이야기를 했으면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모두가 박수 치면서 오히려 김원봉 선생한테 더 재조명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을 텐데 네. 왜 굳이 현충일에 이걸 만들어서 결국은 이게 원하건 원하지 않았던 간에 결국은 정치 이슈로 이분이 지금 소모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원봉을 얘기한 것만으로 문재인 빨갱이 이러면서 이제 전광훈 목사는 계속 세게 릴레이 단식한다고. 기독교에서 이거 대통령 하야 뭐 이거 주장하면서 근데 이분을 누가 무작정 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한 타이밍은 정말 아쉬워요. 이게 빌미를 너무 제공한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공산주의라는 말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하는 분들한테는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예. 뭐 그런 분들한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나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김원봉 선생을 되게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야에 있었던 시절부터 김원봉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네. 계속 하는데 근데 본인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인 사인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한나라의 대통령이시잖아요. 광복절에 했었으면 정말 분위기 좋았을 것 같은데. 광복절에 했으면 분위기가 지금이랑 사뭇 결이 달랐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보수단체에서 이렇게까지 막 하면 이 분위기가 이렇게 끌어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6.25 보통 뭐 호국영령을 기린다 현충일이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번 현충일에 그 이슈가 이거 말고 뭐가 있었냐면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유가족 앞에서 팜플렛으로 나눠준 게 김정은이랑 손잡고 악수하고 있는 그 유인물을 나눠줬다부터 이제 그런 이슈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김원봉 선생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반대쪽 진영에서는 아 저거 정말 역사 인식이 잘못됐구나라고 거의 확신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네. 거기서부터는 아예 진짜 개인의 정치적인 신념과 자기 역사 인식의 그 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타협을 거부한 거예요. 결국은 편가른 거라고요. 이거는 누가 그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특히 저는 그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팜플렛에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있는 거를 유가족에게 나눠줄 이유가 정말로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쩌면 진짜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욕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그런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사건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하려다 말았던 거 베리나 누가 보냈냐 이거만큼이나 정말 유가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는 네. 사람들에게 그런 그 사건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탁현민이 생각하고. 나갔죠 지금 청와대를. 탁현민 나갔는데 고문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을 거예요. 탁현민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보면 이런 이벤트 때 탁현민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김원봉 얘기는 어쩌면 요즘 드라마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한마디를 넣은 게 아닐까. 어쨌든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조명은 꽤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현충일 기념사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정말 이 타이밍이 너무 안타깝고,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빨갱이다,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재단돼서 평가받을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어떤 정말 이 삶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했었던 이런 삶이, 이 삶은 없어지고 빨갱이냐 아니냐 이걸로만 이렇게 재단되는 게 너무 좀 아파요, 가슴이. 네, 근데 그래도 사회주의자였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회주의자였던 거는. 네. 뭐 그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당시 시대에 따르면 사회주의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 그 빨갱이란 프레임이 씌워지기 전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의 이념을 따랐던 사람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지금 이 시사건건을 시청하시는 세대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저보다 이제 윗세대 60년대생들이나 이제 70년대 초반생들 같은 경우, 이제 60년대생들은 아마 대충은 알 거예요. 어린 시절 때 박정희 정권 초반, 이제 쿠데타로 박정희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잘 살아보세요 이럴 때였지만, 그때 당시에 60년대 같은 경우는 7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높고 네. 이런 세대. 자,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북한 사람들은 늑대의 탈을 쓰고 있는, 아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들, 탈을 벗으면은 막 침을 뚝뚝 흘리고 막 이런 괴물로 막 교육을, 세뇌 교육을 받아요.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고, 북한도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세뇌 교육을 간다 이러면서 막 비판적인 교육을 우리한테 막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요, 똑같은 독재 국가였어요. 북한도 그렇죠. 남한도. 그렇죠. 근데 이쪽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들여놓은 독재 국가였고요, 저쪽은 공산주의 시장 경제를 들여놓은 독재 국가였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멋있게 느껴지고, 사실은 여기 남한은 미국이 들어온 거고 네. 북한은 중국이 들어간 거죠. 소련. 예, 소련이 소련과 들어간 중국이 들어간 거죠. 들어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체제가 예. 그 공산주의 체제로 된 거고, 여기는 독재 국가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좀 미국 시스템들이 좀 들어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독재와 우상화 세뇌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똑같았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북한은 뭐 억압받는 세계였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엄청 우리 통금도 있었고요. 통금에 미니스커트 못 입었잖아요. 네, 통금도 네. 있고, 남자들 머리 기르면은 자르고, 그렇죠. 미니스커트 입고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줄자로 술집에서 대통령 욕하면은 네. 잡혀 들어가고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사실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면에 있어서는 할 말 없는 시대였어요. 진짜 독재,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였으면 자유한국당 그 시위 하는 그 순간에 그 경찰들이 다 와가지고 저기 그렇죠. 어디 뭐 대공분실 아, 같은 데 근데 가고 데려가고 빨갱이로 바로 모르면 되거든요. 옷도 빨간데 뭐 그냥 빨갱이지 바로. 빨갱이로 몰아가면은 그만인 거고. 그래서 이제 김원봉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 얘기가 노덕술이라는 인물. 네. 노덕술은 너무나 유명한 악질 친일파. 악질 친일파죠. 네, 네. 악질 친일파인데, 이 사람이 이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된 이후에 친일파들을 제거를 하려는 일을 하죠. 근데 이승만이 그걸 막죠. 예. 그러면서 빨갱이 잡는 투사로 변신을 해요.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그러면서 얼마나 죄 없는 사람은 빨갱이로 몰아서
죽임을 당했냐고요. 그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북한이라는 곳 김일성 체제 이거를 막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이승만 체제 때도 김일성 못지않은 나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체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일성을 우리가 욕하죠. 왜냐면 6.25를 일으킨 사람이고 김일성을 추앙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얼마나 많은 그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친일파들을 동원해서 빨갱이로 몰아넣어서 죄 없는 자국민들을 탄압하고 살인을 저질렀냐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북한이나 남한이나 그 당시에는 정말 껌껌한 터널 안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거기를 지나와서 빛이 들어오는 민주적인 국가까지 오게 된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탄핵을 시키고 국정농단 세력들 이거를 쓰러뜨린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단한 민주적인 국가까지 오게 된 건데 북한은 아직도 그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여전히 그 당시의 터널. 근데 지금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 그 당시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이 깜깜한 터널 안에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덕슬이라는 인물이 아직도 국립묘지에 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가 터널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입체적인 거고 이게 딱 한 명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가둬두는 거가 사실은 그분의 삶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약간 민중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경제나 이런 쪽은 그래도 보수적일 수 있지만 전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는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한 명의 영웅주의적인 사관이 아니고 그런 흐름을 따라서 가는 그 민중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민중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와서 약간 영웅주의적 사관 같은 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 인물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흐름, 그 다음에 거기에 사고, 그 시절 시대적인 배경 그런 걸 설명한 게 아니고 인물을 들고 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 이게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사에 김원봉이라는 키워드를 꺼냄으로써 보수라고 지칭하는 자유한국당과 이제 이 한기총 이제 벌집을 쑤신 것처럼 들고 일어나는 이때다. 근데 저는 김원봉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시대적인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 때 했던 거는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사가 아니라 네, 추념사죠. 추념사에서 추념사죠. 죄송합니다. 네, 추념사에서 얘기를 한 것과 그리고 그때 유인물을 나눠준 그런 거는 저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김원봉 뭐 이슈로 넘어가서 저는 양쪽의 물타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전략이었다면 어떨까요? 전략이에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전략이고 지금 나경원 대표 뭐라고 욕하고 있습니까? 나베라고 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자한당을 일본과 동일시하는 식의 그 프레임을 다시 씌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원봉 선생과 노덕술이라는 그 비유 관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노덕슬은 국립묘지에 있는데 김원봉은 서문조차도 그렇죠. 못 주느냐? 그거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씌우려는 의도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아니 근데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쓰는 글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정치적인 행위죠. 저도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그 의도가 있었다면 너무 얄팍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효과는 있었다. 효과는 있었죠. 왜냐면 이게 다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편을 갈라서 이쪽이 날뛰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너무 심하게 막 그 빨갱이 공격을 막 하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사리게 되거든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선거용으로 어차피 외연 확장을 하려면 이쪽 편을 내 편을 끌어들이는 건 불가능하다면 확실한 선을 긋기를 해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자.
약간 이런 전략이면 먹힐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 김원봉 선생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항상 5대5예요. 항상 독립운동자 서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5대5입니다. 지금도 거의 5대5예요. 근데 그렇게 이게 거의 자기 정치 성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갈리는 사안인데 왜 굳이 이거를 현충일 추념사에 들고 와서 했냐. 그렇죠. 그게 저는 좀 아쉽다. 저도 그거는 좀 아쉬워요. 정말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대한민국 정치에 이용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또 하나가 이제 와서 이제 김원봉 선생님 검색어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그 과거 행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흥미롭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열단에 있는 사람들은 야사를 보면은 기생들이랑 그런 사람 인기가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의열단은 항상 과격한 하여튼 그 누구를 가서 총을 쏘거나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분들의 철학이 뭐였냐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멋있는 옷을 입고 항상 깨끗하고 멋있는 언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엄청 좋았대요. 근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이 너무 재밌고 멋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그냥 국사교과서 마지막에 막 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화 중심으로 해서라도 이런 어떤 스토리를 좀 알아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지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특히나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 김원봉을 선두로 해서 했었던 의열단들은 진짜 목숨을 걸지 않은 독립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이렇게 생각한 분들끼리 똘똘 그렇죠. 뭉친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일운동을 했었던 분들 중에 뭐 윤봉길 의사라든지 목숨을 걸고 근데 뭐 도산 안창호 어머니도 막 보면은 죽으라 이러잖아요. 이런 와 정말 소름이 돋는 막 이런 그 기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이런 분들 덕분에 사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지금 이 이 남한의 한반도의 이 정치 지형에서 진영 논리로 이용되고 있는 게 좀 씁쓸합니다. 네. 예, 이분의 삶이 끝까지 행복하지 못했고, 예, 그렇게 원했던 대한 독립이 이뤄졌지만 일제를 내보내는 일까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 이후에 노독슬한테 치욕을 받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뭐 김원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당하고 숙청을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숙청당한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이분의 인생이 참 애처롭고 지금 또 다시 대한민국 정치의 양쪽 진영에 이용이 되고 있는 거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김원봉 선생의 좋은 면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한국 근현대사 인물 중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장준하 선생이거든요. 장준하 선생이 남긴 평이 있어요. 김원봉 선생은 너무 방법이 더티하다. 약간 이런 식의 평을 남겼어요. 촌평을 남겼는데 이제 그런 촌평이 있는 이유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네. 많은 자료로 보진 못하고 네. 그냥 뭐 구전이나 아니면 누구의 증언으로만 듣는 이야기니까 그럴 순 있겠죠. 장준하 선생 하면 또 이게 타살 네. 누가 봐도 타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제가 그 군 인권을 위해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같이 일하는 단체 선생님이 누구냐면 고상만 선생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 고상만 선생의 전공이 뭐냐면 장준하 선생 사건이에요. 타살 의혹이에요. 그래서 제가 술 먹으면서 설명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한번 다룰만 합니다. 한번 그분을 직접 모셔서 이런 정도면 오실 거예요. 모셔서 한번 설명은 들을 수 있게. 장준하 이야기는 진짜 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직까지도 묻혀져 있는 사건인데 너무나 억울한. 진짜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장준하 이야기를. 장준하 선생 이야기를. 근데 그분도 진영이 확실한 분이어서 저랑 또 잘 안 맞아요. 술 먹으면 자꾸 제가 태클 걸게 되고 딴질 걸게 되고. 하여튼 저는 뭔가 좀 뚜렷한 사람이랑 잘 안 맞아요. 자, 약상 김원봉 선생, 지금 정치권에 가장 핫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어서 한번 어떤 분이었는지
다뤄봤습니다.